어머니는 올해 72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째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시며 거실 벽에 손주 사진을 빼곡히 붙여놓고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화분에 물을 주고 저녁엔 드라마를 보며 웃는 그런 일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신발이 들어있었다. 검은색 구두였다. 어머니는 내 놀란 표정을 보며 여기가 시원하잖아 하고 태연히 말했다. 며칠 뒤엔 전기밥솥 뚜껑을 열자 좋아한 다발이 꽂혀 있었다. 붉은 장미였다. 이거 밥 피우는데 쓰는 거지? 어머니는 천진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그러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내가 반찬을 들고 방문했을 때였다. 어머니는 문을 열더니 나를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그 시선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듯한 긴장이 서려 있었다. 너 우리 형님 아들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나야? 종훈이, 아, 그래, 종훈이구나. 어머니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마치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았다. 처음엔 그냥 노안이겠거니 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점점 어머니의 치매는 이상하게 정교해 보였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또렷이 기억하고 잊어야 할 일만 선택적으로 잊었다. 예를 들어 내 생일은 정확히 기억하면서도 내 이름은 헷갈렸다. 아버지의 기일은 정확히 챙기면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기억 안 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만 정확히 골라 하는 어머니. 지난주에도 그랬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어머니는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은 흐릿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카로웠다. 너는 종훈이의 벌이야.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다. 아내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나를 봤고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엄마 무슨 소리세요 하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밥을 뜨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말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렸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속엔 치매 환자의 혼란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낮잠에 빠져 계셨고 나는 청소기를 돌리다가 소파 밑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먼지 쌓인 낡은 노트. 표지는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해졌다. 무심코 펼친 첫 장에 또박또박한 어머니의 손글씨가 보였다. 1985년 겨울. 손이 떨렸다.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26살 겨울이었다. 종훈이의 아버지는 내가 선택한 벌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뻘, 아버지와의 결혼이 벌이었다고? 다음 문장은 더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 여자를 구하려다 결국 내 인생을 묻었다. 그 여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 손가락이 떨려 다음 장을 넘기려 할 때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노트를 소파 밑으로 다시 밀어넣고 청소기를 끄고 일어섰다. 종훈아, 청소하니? 어머니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다. 네, 엄마. 계속 주무세요. 아니야, 일어나야지. 그날 이후 어머니가 달라졌다. 아니, 내가 어머니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걸까? 어머니는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앉아 거실 장식장 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셨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사진 앞에서 무언가를 사귀는 듯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밤,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을 지나가게 되었다. 어머니가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 새벽 2시였다. 그 여자가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어머니의 중얼거림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다. 애를 낳았다고? 말도 안 돼. 나는 숨을 죽였다. 어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계속 중얼거렸다. 당신이 그걸 숨겼어. 나한테도 그 애한테도. 왜? 왜 말하지 않았어?
손에 쥔 사진 프레임이 바들바들 떨렸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으로 울고 있었다. 나는 복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어머니가 들을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내가 그 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선택했으니까.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나는 화장실 대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 여자, 선택,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흩어졌다가 모였다가를 반복했다. 혹시 어머니에게 이복 형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아니, 그렇다면 왜 어머니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 그 여자를 구하려다 인생을 묻었다는 문장이 자꾸 떠올랐다. 어머니는 누군가를 구하려 했고 그 대가로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게 어머니에겐 벌이었다. 그럼 그 여자는? 살아있을 리 없다던 그 여자가 애를 낳았다? 새벽 5시 나는 결심했다. 다시 그 노트를 찾아야 한다. 어머니의 과거가, 우리 가족의 진실이 거기 있다. 하지만 무서웠다. 그 진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걸 알고 나면 나는 어머니를 예전처럼 볼 수 있을지. 동이 트기 시작했다. 어머니 방에서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찾을 수 없었다. 소파 밑을 몇 번이고 뒤졌지만 흔적도 없었다. 어머니가 치운 게 분명했다. 그날 저녁 아내 지은이가 시어머니 집에서 가져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재 책상에 앉아 묵은 서류들을 하나씩 분류하던 그녀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여보, 목소리가 이상했다. 떨리고 있었다. 왜? 나는 거실에서 커피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지은이는 한 장의 서류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에 울렸다.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어머님 결혼 기록이 2번이에요. 순간 손에 쥔 커피잔이 흔들렸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나는 서둘러 지은이 옆에 앉았다. 그녀가 내민 가족관계 등록부를 받아들었다. 종이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는데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혼인신고 1979년 3월 15일. 배우자 김성태. 이혼신고 1982년 11월 2일. 혼인신고 1983년 6월 20일. 배우자 박종철. 내 아버지였다. 아버지랑만 사셨는데. 말끝이 흐려졌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아니에요. 보세요. 1979년에 한 번 결혼하셨어요. 그러고 3년 반 만에 이혼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과 재혼하신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기계적이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다. 첫 번째 남편 이름은 김성태예요. 김성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김성태라고? 네. 나는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보,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이름 우리 장모님이 절대 입에 올리지 않던 이름이에요. 확실해? 확실해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지은이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내가 10살 때였어요. 외가댁에서 할머니 제사를 지냈어요. 그날 외삼촌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제사상을 물리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외삼촌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빗소리가 거세졌다. 창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매형은 억울하게 가셨어. 김성태. 그 이름도 못 부르고 가시면 어떡해. 외삼촌이 계속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자리에서 외삼촌 뺨을 때렸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게요. 정말 세게.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엄마는 평생 누구한테도 손찌검을 하신 적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엄마 얼굴이 무서웠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날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을 잠그시고는 내 어깨를 잡으셨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아팠어요. 그러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은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사람은 죽은 거야. 없는 사람이야. 다시는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절대로. 약속해.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후로 사흘 동안 엄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생각들이 엉켜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은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중환자실에 계실 때 있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계속 중얼거리셨대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뭐라고? 성태야, 미안하다. 네가 옳았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라. 계속 그러셨대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너무 밝게 느껴졌다. 눈이 부셨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무섭도록 정확하게. 어머니의 첫 번째 남편 김성태. 장모님이 금기시하던 이름 김성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었던 이름 김성태. 한 남자, 두 여자, 그리고 두 가족. 그 여자를 구하려다 인생을 묻었다. 어머니의 노트 속 문장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 여자, 장모님이었다. 어머니는 장모님을 구하기 위해 김성태와 이혼했던 거다. 그리고 그게 어머니가 스스로에게 내린 벌이었던 거다. 아버지와의 결혼이. 그렇다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이를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김성태와 장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게 지은이었다. 그렇다면 김성태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자 장모님의 남편이었고, 나와 지은이는. 우리가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섰다. 의분남매라는 거예요? 시간이 멈췄다. 빗소리도 숨소리도 모든 게 사라졌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결혼한 지 5년. 사랑하는 딸 수아. 이 집, 이 삶.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수아는 어떻게 해요? 지은이가 흐느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우리 딸은 어떡하라고요? 이 애는 무슨 죄예요? 나는 지은이를 끌어안으려 했다. 팔을 뻗었다. 그런데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 여자는 이제 내 아내가 아니었다. 5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 매일 아침 키스하고 밤마다 안고 잤던 여자. 딸을 낳은 여자. 그 여자가 내 동생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을 짚고 복도로 나갔다. 거실을 지나 현관까지 걸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멀리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그 작은 목소리가 심장을 찔렀다. 우리 딸, 사랑하는 내 딸. 이 아이는 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밖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왜 그토록 괴로워했는지. 왜 매일 밤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용서를 빌었는지. 어머니의 선택이 만들어낸 비극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었다. 한 여자를 구하려던 선택이 결국 다른 누군가를 파괴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파괴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비가 오던 밤이었다.
구급차 불빛이 창문을 붉고 파랗게 번갈아 칠할 때 엄마는 소파에서 조용히 무너졌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숨이 짧고 얕았다. 응급실 커튼이 닫히자 소독약 냄새가 목을 타고 내려왔고 심장 모니터가 딸깍딸깍 마치 시간을 얇게 저미듯 울렸다. 나는 엄마 손을 감쌌다. 오래 일하던 사람의 손,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이 미지근했다. 엄마, 김성태가 누군데요? 내 목소리가 스스로 낯설었다. 그 이름 누가 말했어? 초점 잃은 눈동자가 천천히 나를 찾았다. 아내가 서류에서 봤대요. 엄마의 눈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 여자 살아있었구나. 그때 나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노트의 문장, 벌이었다는 고백, 엄마가 고집처럼 붙들던 침묵. 나는 더 다가가 속삭였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엄마 입술이 말라붙어 한 음절씩 힘겹게 떨어졌다. 종훈아, 미안하다. 너희 둘은 만나면 안 되는 사이였어. 커튼 밖 발걸음 소리, 금속 트레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낮은 기침이 멀어졌다. 내 시간만 멈춰 선 듯했다. 왜요,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는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손끝에서 마지막 힘을 끌어모으는 듯했다. 내가 치매인 척한 이유가 그거야. 말하면 다 무너질까봐. 그 비밀은 내가 묻고 가야 했거든. 그 얼굴이 잠깐 환해졌다. 체념인지 안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빛이었다. 치매면 엄마가 아주 작게 말했다. 죄를 덜 느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끝이 공기 속에서 흩어졌다. 모니터 박자 사이 간격이 길어졌고 내 손바닥으로 전해지던 온기가 느리게 물러났다. 엄마. 불렀지만 목소리는 금방 천장으로 사라졌다. 엄마의 손이 천천히 풀렸다. 젖은 눈꺼풀이 물결처럼 내려오고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관객 없는 무대, 커튼콜 없는 마지막 장면. 그래도 나는 알았다. 이것이 엄마의 연극이 끝나는 자리라는 것을. 의사가 시간을 적는 동안 나는 한참 손을 놓지 못했다. 이 손이 평생 나를 밀어 올렸다는 사실, 그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느꼈다. 비는 계속 내렸다. 커튼을 젖히고 나오며 뒤돌아보니 침상 위에 엄마는 이상하리만큼 단정했다. 미안함과 사랑,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얼굴에 잔잔히 가라앉아 있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비 냄새가 더 진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만 물었다. 왜 혼자였냐고. 대답 대신 비가 이마를 두드렸다. 그제야 이해했다. 엄마의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마지막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그가 지키려던 삶과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있는 척을 택했다는 것을. 나는 젖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아주 늦게,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비어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향 냄새와 국화의 습기가 벽지에 깊게 배어 있었고 부엌 창으로 스며든 비 냄새가 젖은 흙처럼 바닥에 깔렸다. 어머니의 방문을 여는 순간 오래 접힌 이불의 사각거림과 베갯잎에 남은 미약한 샴푸 향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 작은 냄새들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엄마가 아직 이 방 어딘가에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침대 시트를 반듯하게 펴고 머리맡에 손거울을 제자리에 놓고 그 다음엔 늘 하던 대로 밥은 먹었니 하고 묻는 그런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릴 것 같았다. 옷장을 열자 빳빳이 개어진 손수건 더미가 단정하게 포개져 있었다. 어머니는 늘 각이 살아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었다. 그 손수건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며 작은 봉투 하나가 흘러내렸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마저도 조심스러웠다. 종훈에게. 단정한 글씨였다. 몇 번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마침내 봉투를 열었다. 종이는 눅눅했고 오래된 비누와 종이 냄새가 동시에 났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종훈아, 너는 아무 죄도 없다. 내 잘못이 내 인생을 망쳤을 뿐이다. 글씨는 조금 흔들렸지만 획마다 힘이 있었다. 굳은 살 박힌 손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눌러 쓴 피랍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단어 사이사이에 번진 잉크가 작은 호수처럼 고여 있었고 나는 그 잔물결의 가장자리에서
어머니의 숨을 들었다 놓는 리듬을 들었다. 다음 문장을 읽자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 아버지 김성태와 나는 한때 부부였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 나는 그의 형제에게 의지했고 그게 너의 아버지였단다. 내가 평생 동안 믿어온 가족의 원형이 조용히 기울었다. 그 아래로 숨겨진 방이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 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문이 오늘 내 앞에서 살짝 열린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소리 없이,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내 세계의 골격을 흔들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그 흔들림은 금 속에서 번지는 금처럼 빠르게 퍼졌다. 내 장모는 내 남편의 첫사랑이었다. 그녀가 죽은 줄 알고 나는 대신 그의 삶을 이어받았어.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도 아이를 낳았더구나. 그게 내 아내였어. 그 문장에서 펜 끝이 크게 번져 있었다. 눈물 위로 잉크가 미끄러진 흔적, 손이 떨려 종이를 긁어낸 자국. 나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바닥이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조차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편지를 내려놓았다. 팔다리로 피가 빠져나가는 듯 어지러웠다. 머릿속엔 단어들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뛰었다. 첫사랑, 대신, 삶, 아이, 아내 말들은 서로 붙잡고 뒤엉켜 한 덩어리의 소음이 되었다. 그 소음을 가르는 건 어머니의 필체뿐이었다. 필체는 흔들려도 단정했고 단정해서 더 잔혹했다.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머니가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생기던 묘한 고요, 말끝에서 맴돌다 삼켜지던 그 여자라는 단어, 그리고 도무지 설득되지 않던 치매의 얼룩. 잊지 못할 것들만 정교하게 있던 사람. 그 모든 시간이 이 편지 한 장 앞에서 의미를 바꿨다. 어머니는 죄를 숨기려 치매를 연기한 게 아니었다. 나와 아내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자기 몸 안에 가둬둔 채 그 무게를 홀로 견디기 위해 스스로 망각의 방을 지어들어가 잠갔던 것이다. 있는 척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난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은근하게 찢어졌다. 잊음은 비겁함이 아니라 방패였다. 세계의 법과 도덕, 사람들의 혀가 날리는 작은 칼날들, 빛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판단들. 그 칼날들 사이를 지나오려면 누군가는 눈을 감아야 했고 어머니는 그 역할을 선택했다. 그 선택의 대가로 그는 자신의 이름과 명백한 정신, 또렷한 문장들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다. 사람들은 불쌍하시다. 오래 앓으셨지라고 말할 터였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는 앓은 게 아니라 버텼다. 병이 아니라 방패였고 무너짐이 아니라 의지였다. 나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손끝에서 종이의 거친 촉감이 다시 살아났다. 마지막 장을 덮으려다 한 구절이 눈을 붙잡았다. 지워진 듯 옅은 글씨였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다. 고맙다 내 아들아. 엄마가 치매라 했을 때 믿어줘서. 믿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니. 나는 믿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 어쩌면 내가 건넨 믿음은 그에게 허락이었을지도 모른다. 잊어도 된다는, 죄를 덜 느껴도 된다는, 사랑이 죄의 형태로 겹쳐져 있을 때 사람에게 남는 유일한 출구는 때로 망각뿐이라는. 세상은 아무것도 몰랐다. 장례식장에 모인 이웃들은 따뜻한 말들을 남기고 돌아갔다. 편히 가셨겠지요. 효자였어요. 그 말들 속엔 선의가 있었고 동시에 공백이 있었다. 그 공백을 채우는 건 오늘부터 내 몫이었다. 어머니는 평생 치매 환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나만은 안다. 그 병은 기억을 지우기 위한 연극이었고 그녀의 죄와 사랑을 함께 덮기 위한 마지막 희생이었다. 그는 무대 중앙이 아니라 커튼 뒤에서 싸웠다. 박수 소리 대신 소독약 냄새를 들었고 스포트라이트 대신 새벽 어둠과 씨름했다. 그래도 끝까지 대사를 잃지 않았다. 밥은 먹었니? 가장 평범한 문장이 그에게는 마지막까지 이어간 삶의 문장이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살짝 베었다. 아주 얇은 상처, 그러나 오래갈 상처. 책상 서랍을 열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라디오 옆에 봉투를 놓았다.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다. 젖은 우산을 털며 비가 세차네하고 웃었다. 그 웃음에서 문득 어머니가 보였다.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버릇, 말끝을 조금 올리며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습관.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목구멍 창살처럼 단단했다. 진실은 늘 정의롭지 않다. 어떤 진실은 말하는 순간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 어머니가 선택한 침묵의 무게를 나는 오늘 처음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최소한 지금은. 밤이 깊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빗소리가 지붕을 타고 흘렀다. 나는 어머니의 방에 앉아 불을 끄고 한참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편지의 자국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다. 그때 아주 멀리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만 같았다. 치매라면 죄를 덜 느낄 수 있을까? 대답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나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엄마 아마도요. 아니, 아마 그랬기를. 당신이 그 방패로 버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기를. 나는 창문을 열어 비냄새를 한껏 들이마셨다. 습기가 허파를 적시며 안쪽으로 스며들었다. 내 남은 생은 아마 이 편지의 문장들을 천천히 해독하는 일일 것이다. 어떤 날은 용서가 먼저 읽힐 것이고 어떤 날은 죄가 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끝내 남는 한 줄만은 분명하다. 너는 아무 죄도 없다. 나는 그 문장을 가슴 안쪽에 접어넣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내 안에서 오래, 조용히, 따뜻하게 펴지기를 기도했다.